이제 세 번째로 국가자본주의의 자유경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제화를 위해서는 헌법의 경제조항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경제가 아닌 통제경제의 성격의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불분명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등과 통제, 계획경제에 중점이 놓인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했습니다. 헌법조항의 예를 들면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익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장경제라고 하면서 사익, 자기 개인 이익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 하면서 재산권은 또 이렇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정부가 개입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불분명한 경제체제였습니다. 이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는 우리 경제는 일정한 국가적 계획 아래 설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계획경제의 원칙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또 계획경제를 한국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경제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또 국공기업의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곧 헌법조항을 개정할 것이다. 그래서 1954년도 1월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는 반대합니다. 당시 국회에는 이승만 세력이 많지 않았는데 약 60명 정도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꿎게 헌법에 전가한다. 헌법 못 고쳐주겠다. 또 이 헌법을 고치면 외국 자본의 침투가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헌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3월 9일 개헌안을 철회합니다.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총선을 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1954년도 선거에서 집권 자유당이 압승합니다. 200석 중에 114석입니다. 야당인 민국당은 참패하고 15석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 힘으로 나중에 개헌을 합니다. 그해 11월의 개헌, 4.4 5.입 개헌에서 경제조항을 개정하는데 제헌헌법과 개정헌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헌헌법에는 중요한 자연자원과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라고 해놓고는 다른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요한 자연자원과 자연력은 일정한 기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이긴 하지만 민간에게 채취나 개발, 이용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즉 민간의 이용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헌헌법 87조를 보면 중요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이나 공영으로 하고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영이나 공영으로 한다는 것인데 개정헌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는 이야기만 있고 중요하다고 해서 국영이나 공영으로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88조에서는 국방상이나 국민경제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형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조점이 반대입니다. 재헌헌법에서는 민간 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 헌법에서는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또 민간 기업의 육성에도 나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는 중요 산업의 국가 소유와 정부 주도의 산업화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사기업이 주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중요 산업을 국가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이 맡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영이나 정부관리 기업체를 축소하고 일본인이 남겨놓은 귀속기업체의 민간 불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1955년에 대규모 귀속기업체의 불화가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이승만 정부는 기간산업체를 건설한 후에 민간 불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에서 형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므로 각종 공업을 정부에서 주장해서 상당 관리자를 매겨서 하루빨리 공업을 발전시켜서 그 공업에서 이익이 들어올 만큼 된 뒤에는 재정가들이 이것을 사서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민간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비료, 시멘트, 판유리 공장들이 건설됐는데 이 중에 너무나 규모가 큰 비료 공장은 어쩔 수가 없고 시멘트와 판유리는 정부에서 공장을 세운 다음에 그걸 곧바로 민간 불화를 합니다. 바로 문경시멘트와 인천판유리입니다. 공장 착공 시점도 비슷합니다. 1955년 11월과 1956년 2월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공장 기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연산 20만 톤짜리 또 판유리 연산 12만 상자짜리 공장을 지으려면 58억 환 또는 23억 환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중 5분의 1의 돈을 낼 사람한테 불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경시멘트의 경우에는 대한양회라는 회사가 1, 2회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들어왔고 정부는 그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합니다. 대한양회라는 회사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시멘트 공장을 사서 시멘트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판유리 경우에는 1차, 2차 모두 아무 업체도 응찰하지 않자 기준을 완화해서 대한유리공업이란 회사가 낙찰받습니다. 이 회사도 정부로부터 판유리 공장을 사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공도 1957년 9월로 갔습니다. 본계약 일자도 똑같습니다. 1959년 4월 30일입니다. 대한양회나 대한유리공업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고 또 산업은행에서 빌려주는 돈도 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마치 쌍둥이 같습니다. 이렇게 문경시멘트와 인천 판유리 공장이 불화됩니다.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9월 문경시멘트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같으면 웬만한 공장의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이 공장은 준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만큼 중요한 공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안해 보이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준공식에 참석한 다음 돌아가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다음 사진은 문경 시멘트 공장의 전경입니다. 이 시멘트 공장이 대한양회에 불화되었다가 나중에 쌍용양회에 넘어갑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데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 향후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인천 판유리 공장의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인천 판유리 공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문경 시멘트와 인천 판유리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가동할 수 있게 한 다음 그것을 민간 기업에 불화해서 민간 기업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기 전에 이미 기업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대개는 해방과 6.25 전쟁기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생겨납니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기민한 사람들, 사업기회 포착에 밝은 사람들이 중국과의 정크 무역이나 일본 밀무역에 종사하면서 또 마카오 무역과 홍콩 무역으로 영역을 넓혀서 기업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휴전 후 복구할 때는 건설 관납, 유엔군 군납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의 경우 여러 건설 공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건설 관납 공사를 많이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한진그룹입니다. 한진그룹은 유엔군 물자를 트럭으로 수송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월남전 때 월남에 진출해서 큰 돈을 벌어서 항공업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역업으로 돈을 번 이병철과 같은 기업가들이 제당업이나 모직업과 같은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공업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개 신흥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최대 기업가 삼양사의 김현수라든가 화신의 박흥식과 같은 사람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선경직물입니다. 지금 SK그룹의 출발점이 된 기업입니다. 지금은 거의 2위를 넘보는 3위 그룹인데 창업주는 최종건입니다.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시찰을 나왔을 때 안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최종현이라고 동생입니다. 최종건 씨는 1926년생으로 1973년에 사망했습니다. 47살 때 사망했고 반면에 동생은 형에 비해서는 장수해서 69살에 사망했습니다. 선경직물은 원래 일본인 회사였습니다. 1940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선만주단과 일본 경도직물의 합작회사로 세워졌습니다. 두 출자 회사에서 한 글자씩 따서 선경직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에 공장을 둔 인견직물 생산업체로서 종업원은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무의 섬유소, 셀룰로스를 추출해서 실을 뽑아 직물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과 비슷한 느낌을 줘서 인견직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정권은 수원 태생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경성직업학교의 기계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선경직물에 들어가서 직포반의 제2조장을 맡게 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성직업학교 기계과 학생의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기계마다 학생들이 두세 명씩 둘러싸고 있고 교사인지 감독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돌봐주는 모습입니다. 최종건이 선경직물 수원 본사에서 직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대화일치 국난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패전 위기에 몰렸는데 그걸 국난이라고 표현을 해서 모두 일치 단결해서 국난을 돌파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는 결전증산이라 쓰여 있습니다.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데 이걸 위해서 증산을 하자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투모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건은 1944년도에 선경직물에 입사해서 직포반 조장을 맡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방이 되니 일본인들은 쫓겨갔고 최정권은 1946년 2월 딱 20살에 생산부장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일본인들이 모두 사라지니 최정권이 불과 20살에 생산부장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 가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제대로 조달할 수도 없어서 공장 가동이 안 되니 최정권은 회사를 그만둡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잘 안 되었다 합니다. 6.25 전쟁 때 서울이 수복되고 최정권이 성경직물에 귀환합니다. 이 공장도 전쟁통에 몇 군데가 부서졌고 최정권은 다른 직공들과 더불어 공장 재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불화가 진행되고 최정권은 그 불화에 참여합니다. 한 브로커가 공장의 연고자인 공장 부지 소유자 차철환에게 공장을 불화받도록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주일 뿐 불화를 받아도 공장을 어떻게 가동할지 모릅니다.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최정권만 알고 있고 그래서 브로커가 차철환과 최정권을 연결시켜 공장 매수를 추진하고 브로커는 사라지고 1953년 7월 130만 환에 차철환과 최정권 두 사람 명의로 불화를 받습니다. 각각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불화대금은 10년에 걸쳐 납부하고 우선은 계약금이 10%인 13만 환이므로 각자 6만 5천 환씩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정권에게는 6만 5천 환이 없었습니다. 일단 돈이 있는 차철환이 농지개혁 때 받은 지가증권으로 13만 환을 냅니다. 최정권은 차철환에게 6만 5천 환을 빚을 진 겁니다. 이후 최정권은 공장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최정권은 공장 내 고철을 판 돈으로 원사를 사고 또 부서진 직기는 부품을 구해서 수리한 후 다시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거기서 생산된 제품은 당시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아주 잘 팔렸습니다. 최정권은 거기서 번 돈으로 계약금 13만 원을 차철환에게 돌려주고 공동매수인 포기각서를 받고 지분 100%를 갖습니다. 이후 양복 안감, 또 이불감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쳐서 그 돈으로 계속 불화대금을 상환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 회사를 취득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권이 차철환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100% 지분을 취득했는데 그 돈은 최정권 개인 돈일까요? 개인 돈이었으면 처음부터 차철환에게 빚을 지지 않고 지분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그 돈은 바로 이 공장을 가동해서 번 회사 돈이었습니다. 최정권은 불화대금 중 미지불 잔액 117만 환도 선경직물에서 번 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회사 돈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정권은 본래 자기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공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현 SK그룹 사주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출발한 사악한 재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선경직물은 그냥 내버려두면 사라져 없어질 나중에 기계 고철과 땅만 남을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질 공장을 최정권이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시한 제품이지만 양복 안감과 이불감용 인견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사라졌을 회사를 돈을 버는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저는 바로 이것을 1950년대 기업가의 한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일본인이 떠나고 게다가 전쟁으로 파괴된
겉으로 보면 죽은 업체를 살려낸 기업가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